오늘 살펴볼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다소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엔비디아를 사업 부문별로 자세히 보겠지만 우선 쉽게 말해 엔비디아는 GPU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로 CPU와 다르게 병렬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고 다양한 그래픽을 처리하는 목적으로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CPU와 같은 프로세서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엔비디아를 처음 접한 건 용산에서 컴퓨터 조립하면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면서입니다. GPU의 원리에 대해 저희 같은 투자자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GPU로 먹고 사는 엔비디아가 왜 시장에서 커졌는지 이해하려면 GPU의 적용 분야가 이제 단순히 게임용 조립 PC 그래픽카드 따위는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사업 부문은 크게 4개로 나눕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이밍, 그 다음으로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 다음은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과 오토모티브 분야가 있습니다. GPU의 적용 범위가 현대 기술 산업에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 분야에 따라 사업 부문을 나눈 것이고, 그럼 사업 부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주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업 부문을 먼저 소개드리는 것으로 본 영상의 순서를 잡았습니다. 투자자로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만 핵심을 잡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의 IR 자료에서 참조한 재무자료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엔비디아의 분기는 2020년 9월 현재 벌써 2021년 3분기입니다. 회계연도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 2분기는 지난 2020년 7월 26일 끝났습니다. 그럼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난 2021년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주가 얘기는 사업 얘기를 좀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작년에 매출이 꽤 안 좋아서 이번 분기 매출이 폭등한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때문에 좀 헷갈려 보이실 수도 있는데 회계연도로 2020년, 캘린더로는 2019년인 작년은 2018년에 비해 오히려 매출이 줄었던 해입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줄어들면서 생긴 그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 R&D 비용 등의 큰 증가로 인한 매출이 감소 등이 일어났었습니다. 어쨌거나 사업 부문을 다시 보면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은 게이밍입니다. 비중으로 보면 5년 전 54%에 비해 줄어든 43%입니다. 그렇다고 게이밍 부문의 매출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 부문의 다각화의 성공으로 다른 사업 부문의 매출이 늘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그럼 게이밍 부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게이밍 분야는 아직은 매출 비중이 데이터 센터에 비해 1% 많은 1위이지만 데이터 센터가 매출 비중에서 압도적 1위를 할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매출 비중 2위로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양 사업 부문은 절대 아닙니다. 게이밍 분야에서 그래픽 칩셋을 제공하는 지포스라는 강력한 플랫폼 이름을 저처럼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도 지나가다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GPU 분야에서 의미 있는 부문은 DGPU입니다. Discrete GPU의 약자로 한마디로 별도 그래픽카드에 달린 GPU이고 저사양인 iGPU는 인터널 GPU의 약자로 CPU에 내장된 GPU입니다. PC 구매하시다 보면 쉽게 들어보셨을 사양입니다. 암튼 DGPU에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80%입니다. 기술력에서는 AMD 라디온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AMD 라디온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저처럼 게임 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AMD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MD 얘기가 나온 김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번 주 즉 2020년 8월 24일 주가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의 시총은 인텔과 AMD를 합친 시가총액을 넘었습니다. 경영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우선 게이밍 분야는 게이밍 관련 수요는 앞으로 줄어드는 장르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있을 텐데 이 분야에서의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GeForce Now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입니다. 아직 제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는 서비스 지역이 아니지만 이게 바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엔비디아가 게임 회사와 초기 게임 개발 단계부터 협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게임 관련 컨텐츠를 라이센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고 그렇게까지 알아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엔비디아는 지포스 나우라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LG U+에서 월 12,900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클라이언트, 즉 저희 같은 사용자의 컴퓨터나 TV의 하드웨어가 아닌 엔비디아의 서버의 하드웨어를 통해 스트리밍 형식으로 게임을 하는 말 그대로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이 분야에서 5G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 큰 잠재적 성장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업 부문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단연 가장 주목받는 사업 부문이겠습니다. 기존에 엔비디아가 PC 분야의 GPU 사업 모델에만 의지했다면
지금은 데이터 센터라는 현재 엔비디아의 성장을 단연 이끌고 있는 든든한 사업 모델이 게이밍 부문과 더불어 엔비디아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을 설명하기에 앞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멜라녹스 인수입니다. 엔비디아가 멜라녹스를 인수한 것은 신의 한 수이며 정말 대단한 전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검찰 대응 전략으로 전사적 전력을 다할 때 엔비디아는 멜라녹스를 인수했습니다. 멜라녹스는 이더넷 스위치와 이더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바꿔 말해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고 데이터 센터의 서버 및 저장 장치 등을 서로 연결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를 포함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관련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보긴 힘들어도 쉽게 설명드리면 멜라녹스는 슈퍼컴퓨터 및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며 기존의 엔비디아와 좋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적으로 매우 연관이 깊이 되어 있는 두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은 이번 분기부터 게이밍 사업 부문을 앞질러서 앞으로 격차를 더 벌릴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전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지난 반기 실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은 42%이고 제 생각엔 50%를 넘기는 건 몇 분기 또는 당장 1, 2분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는 매년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아마존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렸듯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세계 1위 제공사인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의 제품군을 보면 정말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제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영상을 다루면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반복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건 현대 사회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필연적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폭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아마존 기업 분석 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은 아직도 벌어들이는 거의 모든 현금을 데이터 센터 등을 늘리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데이터 센터의 지난 5년간 성장률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돋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GPU와 멜라녹스의 네트워킹 기술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벤치마크에서 이미 신기록들을 세우며 마켓에서의 독보적인 기술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AWS이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이든 구글 클라우드이든 간에 엔비디아는 그 뒤에서 데이터 센터를 공급하는 궁극의 승자일 것 같습니다. 멜라녹스 인수 금액은 68억 달러로 인텔을 제치고 인수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엔비디아와 멜라녹스의 엄청난 시너지를 생각하면 전혀 아까운 금액도 아니고 경쟁사 인텔을 더 눌러버릴 수 있는 딜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한 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은 이렇게 현금을 털어서 멜라녹스 인수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Accumulate Earning Tax라는 이익 잉여금에 부과하는 세금도 회피할 수 있는 신의 한 수입니다. 어쨌거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을 결합한 데이터 센터 기술 개발은 가속화될 것이고 당분간은 시대를 이끌 것입니다. 아직 하이엔드 GPU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기술을 따라가는 이렇다 할 경쟁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 분기별 매출은 지난 분기 대비 54% 성장했고 전년 동기 대비 167%라는 엽기적인 매출 성장을 이룬 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시장이 포화 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엄청 크고 있는 블루오션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 분석 벤치마크에서 각종 기록을 다 갈아치웠다고 했고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 10대 중 8대가 엔비디아의 GPU와 멜라녹스의 네트워크 솔루션을 쓴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볼 사업 부문은 프로페셔널 비주얼리제이션입니다. 이번 반기 실적으로 보면 매출의 7%를 차지하는 부문입니다. 보면 업무 관련 그래픽 소프트웨어 점유율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매출 비중은 크게 높지 않으니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사업 부문은 쉽게 말해 그래픽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한 산업에 분포되어 있을 텐데 그래픽 처리 관련하여 엔비디아의 솔루션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가령 혼다 같은 자동차 기업이 차를 디자인할 때 엔비디아의 그래픽 솔루션과 협업하여 그래픽 작업을 하기도 하고 어도브 같은 그래픽 및 동영상 소프트웨어의 최강자가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 부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사업 부문이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과 더불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 부문입니다. 바로 오토모티브 사업 부문입니다. 매출은 현재 4%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기차의 확대와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는 순간 이 사업 부문의 매출은 폭증을 할 것입니다. IR 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재는 인포테인먼트 관련 매출이 이 사업 부문의 주된 매출이라고 합니다. 인포테인먼트는 아시다시피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로 요즘 나오는 차에 보면 블루투스와 연결하여 각종 미디어를 연결하고 차량도 제어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엔비디아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메르세데스 벤츠, BMW, 혼다, 롤스로이스 등 다양한 자동차 업체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프로세서인 GPU의 세계 최강자이기에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GPU의 성격 자체가 병렬로 동시에 수많은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수많은 센서를 통해 들어온 정보가 프로세서를 통해 동시에 처리하고 아웃풋을 내고 이를 정해진 로직에 맞춰서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것이 자율주행일 텐데, 이에 도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엔비디아인 것입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이라는 미래의 거대한 시장에서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가 다 아는 테슬라와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이 부분을 짧게 언급을 하자면 자율주행의 레벨 0에서 5단계까지 중에 테슬라는 2단계 수준에서 최대한 전기차의 보급을 늘려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테슬라 전기차들을 통해 딥러닝을 하여 2단계 자율주행의 고도화 및 최적화가 목표이고, 구글의 웨이모는 5단계까지의 기술의 고도화를 목표로 해서 두 기업의 자율주행 개발의 방향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의 방향은 좀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과거에는 테슬라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자율주행을 위한 칩셋만 단순 공급했었습니다. 테슬라처럼 독자 칩셋 개발 및 독자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하는 경우는 예를 두고,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엔비디아의 칩셋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스스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포드같이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매우 앞선 기업도 있지만 그것이 곧 상용화와 기업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의 칩셋만 제공하던 걸 방향을 바꿔 차라리 자율주행 솔루션을 자동차 업체와 처음부터 같이 개발해버리는 것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사실 이게 엔비디아의 전공 분야입니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3D 그래픽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게임 회사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협업하여 게임을 개발하여 최적화된 결과물을 내놓듯이 게이밍에서 쓰던 전략을 자율주행 기술에 적용한 것입니다. 메르세데스와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이 이 예로 볼 수 있으며, 차량을 개발하고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솔루션, 즉 거시적 측면에서 소프트웨어를 먼저 개발하고 그 소프트웨어에 맞는 하드웨어, 즉 차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는 테슬라를 제외한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4, 5년 내에도 상용화가 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만 반드시 미래에 오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라는 것 또한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엔비디아 매출의 양대 산맥이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이지만 오토모티브 사업 부문이 폭발 성장을 할 미래는 반드시 올 것이고, 엔비디아의 사업의 큰 축은 게이밍, 데이터 센터, 오토모티브 세 개 부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엄연히 다른 성격의 기업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반도체 기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시장에 따라 변동성이 좀 큰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군데군데 보이는 굴곡들이 주가의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2018년 하반기에 보시다시피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난 적도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이벤트로는 보기 힘드니 무시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비트코인 광풍으로 채굴 장비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칩셋의 주문량 폭증 및 가상화폐 거품이 꺼지며 시장에 쏟아진 재고와 중고 칩셋으로 인해 엔비디아가 한시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매출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이벤트는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항상 우상향 해왔습니다. 매출은 전년도 연간 실적 기준으로 11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회계연도 2019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가는 구간은 방금 전 말씀드린 비트코인 채굴 장비 관련 매우 비일반적인 이벤트로 인해 매출이 다소 줄었으나,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고 장기적으로 엔비디아 매출은 꾸준히 성장주다운 증가를 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를 할 것입니다. 수익률은 28%로 매우 높습니다. 자산은 끊임없이 증가를 해왔는데 당연히 기술주답게 무형자산이 유형자산의 비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테크 기업들이 무형자산의 비율이 유형자산을 압도합니다. PER이 40 정도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86배인 걸 보니 최근에 주가가 얼마나 폭등을 했나 실감이 납니다. 지난 1년간 주가는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3배 정도의 이익을 실현시키고 7월 중에 매도한 종목인데, 제가 매도한 이후에도 계속 폭등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3년 이상은 들고 가는 유형의 종목인데 부동산 구입자금이 개인적으로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매도를 최근에 했습니다. 이 주가 차트를 보시면 현재 폭등 수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우량 테크주의 절대적인 투자 원칙, 즉 분할 매수와 장기 투자,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언제 매수를 하더라도 결국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차트를 보면 현재 꼭지점에서 만약 떨어진다면 내상이 좀 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염려는 듭니다. 막상 5년 이상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투자자라도 마이너스 30% 이상의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면 내상을 입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창업주의자 CEO인 젠슨 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엔비디아를 1993년 공동 창업하여 1999년 상장이 되었습니다.
만으로 57세이고 대만 출신의 대만계 미국인이고 세계에서 61번째로 연봉이 높은 CEO이자 아시아계 미국인 중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젠슨 황은 열린 리더십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언론이라는 게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해서 진위 여부는 모르겠으나 알려진 바로는 기업의 수평 조직 체계에서 직원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열린 리더십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을 보는 눈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안 그랬다면 AMD 정도 급의 회사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외장 그래픽 카드용 칩셋이나 파는 전자부품 기업 정도로 머물렀을지도 모르는 기업을 솔루션 기업으로 키운 주역이 젠슨 황이니 말입니다. AMD가 하찮은 기업이란 뜻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엔비디아가 현재 포트폴리오나 경영면에서 훨씬 뛰어난 기업이란 뜻입니다. 제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을 짧게 말씀드리고 정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령 엔비디아만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매월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분할 매수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고점일 때는 좀 적게 매수를 하고 저점일 때는 좀 많은 수량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절로 리스크를 해지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런 다음에는 최소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총순위로 10위 내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다음 기업 분석 영상은 페이스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